빗줄기가 거세졌다. 검푸른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강지훈의 낡은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어둠을 갈랐다. 안전모 속으로 파고드는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지훈은 익숙하게 핸들을 고쳐 잡으며 마지막 배달지로 향했다. 이런 굳은 날이면 평소보다 주문이 2배는 많았다. 사람들은 창밖의 굳은 날씨를 보며 따뜻한 집 안에서 배달 음식을 기다렸고, 지훈 같은 배달 기사들은 그 기다림에 응답하기 위해 빗속을 뚫어야 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고 정작 자신의 필요는 늘 뒷전이었다. 오늘만 지나면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월세, 공과금, 그리고 이름 모를 약값까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안전모만큼이나 무거웠다. 한때 그는 국가를 위해, 팀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UDT 교관이었다. 그의 명령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대원들, 치밀한 작전, 생사를 넘나드는 긴장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희미한 기억의 편린으로만 남아 있었다. 지금의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도시의 밤거리를 배회하는 수많은 배달 기사 중 하나일 뿐이었다. 과거의 영광도 긍지도 빗물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다. 마지막 배달지는 오래된 빌라촌 구석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골목길은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지훈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배달 가방에서 음식을 꺼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의 온기가 잠시나마 차가운 그의 손을 녹였다. 그때였다. 아마이거노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지훈의 귓전을 때렸다. 평범한 다툼으로 넘기기엔 절박함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지훈의 온 신경이 소리가 들려온 어두컴컴한 골목 안쪽으로 향했다. 그의 심장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고 싶었던 과거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위험을 감지하는 동물적인 육감, 상황을 판단하는 냉철한 이성, 제발 살려주세요. 또다시 터져나온 애절한 목소리, 어린 여자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음식을 오토바이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뛰었다. 그의 발걸음은 젖은 바닥을 박차며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했다. 골목 안쪽은 더욱 어두웠다. 희미한 달빛과 주변 건물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의지해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한 여학생을 거칠게 끌고 가고 있었다. 여학생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 남성 둘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무언가가 들려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마도 칼이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흉기일터였다. 조용히 따라오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소리 지르면 다친다. 낮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여학생의 흐느낌은 공포에 질려 더욱 커졌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한때 그가 지키고자 했던 정의, 보호해야 할 약자, 그 모든 가치가 눈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아니, 망설일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마치 잘 짜인 작전처럼 그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다가가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팔을 낚아챘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며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나가떨어졌다.
지우는 남자의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고 이어 목덜미를 강타했다. 으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뭐야? 다른 한 명의 남자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소리쳤다. 그는 여학생을 방패 삼아 뒤로 물러서며 품 안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칼날이 희미한 불빛에 번뜩였다. 상관 말고 꺼져. 이건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남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으로 남자에게 다가갔다. 빗소리와 여학생의 흐느낌, 그리고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골목을 채웠다. 학생을 풀어줘.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상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남자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눈앞의 상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방금 전 동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이 계집애부터. 남자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여학생의 목에 칼날을 바짝 갖다 댔다. 여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저씨, 살려. 여학생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지키지 못했던 약속, 구하지 못했던 생명.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지훈은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 오직 목표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남자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킨 채 아주 미세하게 몸의 중심을 옮겼다. 남자는 지훈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 애썼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랐다. 지훈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벽돌 조각 하나를 발끝으로 가볍게 쳐 올렸다. 벽돌은 정확히 남자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고 남자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칼을 쥔 손을 흐트러뜨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지훈은 번개처럼 달려들어 남자의 손목을 꺾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지훈은 지체 없이 남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이어 팔꿈치로 턱을 올려쳤다. 두 번째 남자 역시 힘없이 쓰러졌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지훈만이 골목 안에 서 있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치고 있었고 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두 명의 남자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다. 여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여학생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여학생 위로 드리워졌다. 여학생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달리 부드러웠다. 그는 손을 내밀어 여학생을 일으키려 했다. 여학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지훈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다리가 풀렸는지 휘청거리는 것을 지훈이 부축해 주었다. 이제 괜찮은 건가요?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혹시 모를 다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여학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먹였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여학생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공포스러운 상황이라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전화기 있어요, 부모님이나.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여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은 깨져 있었지만 다행히 작동은 되는 듯했다. 그녀는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아마도 단축 번호로 저장된 아버지의 번호인 듯했다. 아빠, 흐륵, 아빠.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학생은 울먹이며 방금 전 겪었던 끔찍한 상황을 두서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여학생의 겁에 질린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또다시 누군가의 인생에 깊숙이 관여하고 말았다.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금 그의 발목을 잡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는 가운데 여학생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네. 여기는 55동 XX 빌라 근처 골목이에요. 어떤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지우는 고개를 돌려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운명은 또다시 어디로 흘러가려는 것일까? 여학생의 전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가르며 골목 입구로 빠르게 다가왔다. 순찰차 2대가 좁은 길을 막아서드듯 멈춰섰고 뒤이어 검은색 세단 1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섰다.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이 축축한 골목길 벽과 바닥에 어지럽게 반사되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살짝 뒤로 물리며 상황을 주시했다. 일반적인 납치 미수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력 치고는 규모가 과했다. 특히 마지막에 도착한 검은색 세단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 차 문이 열리고 중후한 풍채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우산도 받지 않은 채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딸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딸을 향한 걱정과 안도감이 교차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오랜 세월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자 특유의 냉철함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바로 한서연 학생의 아버지, 박태준 경찰청장이었다. 서연아 괜찮으냐? 정말 괜찮아. 박 청장은 딸을 부둥켜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가에는 순간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듯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모든 긴장이 풀린 듯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무서웠어요. 정말. 이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서연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으며 지훈을 가리켰다. 박 청장의 시선이 그제야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딸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눈앞의 남자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제 딸아이를 구해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청장은 지훈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경찰청장이라는 직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다. 지훈은 어색하게 마주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그는 자신이 주목받는 이 상황이 몹시 불편했다. 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박 청장은 그를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용기를 가진 분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박 청장은 쓰러져 있는 2명의 괴한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범인들은 둘 다 제압된 것 같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과거 경력이 드러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는 그저 평범한 배달 기사로 살아가고 싶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왔을 뿐입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극도로 간결했다. 박 청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셔로 좁혀졌다. 그의 오랜 경험은 눈앞의 남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평범한 시민이 건장한 성인 남성 둘을, 그것도 흉기를 들었을지도 모르는 상대를 저렇게 순식간에 제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괴한들의 상태를 보아하니 단순한 격투 실력 이상이었다. 정확하고 치명적인 기술, 군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자들의 움직임과 흡사했다. 알겠습니다. 우선 서연이부터 병원으로 옮겨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연락처라도. 됐습니다. 지우는 박 청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학생도 무사하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 몸을 돌렸다. 오토바이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던 배달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었다. 이곳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었다. 잠깐만요, 박 청장이 그의 뒤에서 다급하게 불렀다. 하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고독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박 청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지은이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았다. 그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 낮게 지시했다. 저분 신원, 최대한 조용히 파악해 보도록, 그리고 오늘 일은 외부에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네, 청장님. 지우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안전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출발했다. 차가운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5년 전 동해 깊은 바닷속, 숨막히는 어둠과 차가운 수압이 온몸을 짓눌렀다. 작전명 넵튠, 적국의 해저통신 케이블 절단 및 정보 수집 임무였다. 지훈은 당시 UDT-CL 최정예 팀의 팀장이자 교관이었다. 그의 팀원들은 모두 생사를 함께한 형제나 다름없었다. 특히 부팀장이었던 김민준 중사는 그에게 친동생 같은 존재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했을 무렵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적의 잠수함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매복에 걸려들었다. 교전은 불가피했다.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벌어진 사투, 공기 방울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동료들의 다급한 숨소리만이 전부였다. 지우는 침착하게 팀을 지휘하며 반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적의 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화력 또한 막강했다. 퇴로가 차단되고 팀원들이 하나둘씩 부상을 입기 시작했다. 팀장님 민준이가 당했습니다. 한 팀원의 절규 섞인 외침이 수중 통신기를 통해 지훈의 귀를 때렸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민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민준은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산소통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준아, 정신 차려.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지우는 민준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지만 민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흐릿해져 갔다. 그의 입가에서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나왔다. 팀장님, 먼저 가십시오. 저 때문에 다들. 민준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다. 헛소리하지 마. 같이 살아서 돌아간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지우는 민준을 부축하고 퇴로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적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고 남은 산소도 거의 없었다. 그때 민준이 마지막 힘을 다해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저를 두고 가세요. 예리 팀장님이라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의 눈이 감겼고 그의 몸은 축 늘어졌다. 지훈은 절망감에 휩싸여 포효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남은 팀원들을 데리고 그 지옥 같은 바닷속에서 탈출해야 했다. 결국 지훈과 몇몇 팀원만이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민준을 포함한 3명의 대원은 차가운 바닷속에 남겨졌다. 작전은 실패했고 지훈은 모든 책임을 져야 했다. 그는 팀원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렸다. 밤마다 민준의 마지막 모습이 악몽처럼 그를 찾아왔다. 그의 귓께는 민준의 마지막 목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결국 지우는 군복을 벗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지휘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었다. 그의 손에 묻은 피는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세상을 등지고 은둔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했다. 배달 기사라는 직업은 그에게 익명성을 보장해 주었고 고된 육체 노동은 잠시나마 악몽을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또다시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말았다. 빗줄기는 어느새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지우는 허름한 자신의 자취방에 도착했다.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과거의 영웅도 오늘의 시민 영웅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상처 입은 한 마리의 늑대일 뿐이었다. 엮이지 말자, 절대로. 지우는 다짐했다. 박태준 경찰청장,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분명 자신에 대해 캐고들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지킬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부서져 버렸으니까 그는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지우는 애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하루를 시작하려 했다. 젖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텅 빈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우유 한 팩을 꺼내 마셨다. 창밖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햇살이 눈부셨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지난밤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박태준 경찰청장의 날카로운 눈빛, 구해달라던 서연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쓰러진 괴한들의 모습이 잔상처럼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잊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강지훈 대위가 아니었다. 그저 배달기사 강지훈일 뿐이었다.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것은 사양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오전 배달을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려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의 앞에 소리 없이 멈춰섰다. 선팅이 짙게 된 유리창이 스르륵 내려가고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그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검은 양복 차림에
귀에는 이어폰을 꽂은 전형적인 어깨 스타일이었다. 강지훈 씨, 맞으시죠? 잠깐 저희와 얘기 좀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은근한 협박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누구신데요? 저는 당신들과 할 얘기 없습니다. 어젯밤 5호동 빌라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강지훈 씨께 꼭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해코지 하려는 건 아니니 오해 마시고 잠깐이면 됩니다. 사장님이라는 단어, 어젯밤 납치범들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빨리 자신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경찰청장의 딸을 납치하려 했던 조직이라면 보통 규모가 아닐 터였다. 어젯밤 일은 경찰에 다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시죠.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는 잠시 지훈을 쏘아보더니 이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 씨, 용감하신 건 알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혼자 힘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사장님께서는 강지훈 씨의 용기를 높이 사서 선물도 준비하셨습니다. 남자는 손짓으로 차 안을 가리켰다. 뒷좌석에는 돈다발로 보이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하는 수법이었다. 지우는 차갑게 대꾸했다.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을 겁니다. 강지훈 씨, 당신이 뭘 믿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장님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뭘 했는지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 몸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미련 없이 사라졌다. 지우는 손에 든 캔커피를 우그러뜨렸다. 올 것이 왔다는 불길한 예감.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허름한 자취방으로 돌아오자 현관문 앞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다. 작은 상자였다. 지우는 긴장하며 상자를 집어 들었다. 상자 안에는 피 묻은 비둘기 사체와 함께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경고는 한 번뿐이다. 섬뜩한 메시지였다. 조직은 그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혼자였다. 그에게는 거대한 조직에 맞서 싸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발치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고개를 숙이니 맥스가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고 있었다. 맥스는 지훈이 1년 전 안락사 직전에 있던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늙은 점원 셰퍼드였다. 처음 만났을 때 맥스는 앙상하게 마르고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지훈의 꾸준한 보살핌 덕분에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였다. 맥스는 유난히 영리하고 충성스러웠다. 지훈은 맥스에게서 과거 자신이 아끼던 군견의 모습을 보곤 했다. 어쩌면 맥스는 과거 군견이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훈련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곤 했다. 맥스의 왼쪽 귀 뒷부분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듯한 작은 문신 자국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맥스는 그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이었다. 괜찮다. 맥스! 지우는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기도 했다. 맥스는 지훈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깊고 충직한 눈빛은 지훈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한서연은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그날 밤의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자신을 구해준 지훈의 모습은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침착한 눈빛,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하던 용감한 모습까지. 서연은 그를 다시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 박태준 청장은 그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경찰에서도 그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했다. 아빠, 그 아저씨 정말 누군지 못 찾으셨어요? 퇴원 후 집에서 안정을 취하던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청장은 딸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다.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서 쉽지가 않구나. 하지만 꼭 찾아서 감사 인사는 전해야겠지. 그의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다. 그는 이미 지훈의 신원을 대강 파악하고 있었지만 딸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다. 지훈의 과거 경력은 평범하지 않았고 그를 다시 위험한 상황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지훈이 입고 있던 배달업체의 유니폼, 오토바이 기종, 그리고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의 얼굴, 윤곽이 단서의 전부였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5호동 일대의 배달 대행업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동경이었고 어쩌면 며칠 후 지우는 배달을 하던 중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다. 바로 서연이 납치될 뻔했던 그곳이었다. 그는 잠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 혹시 강지훈 아저씨 아니세요? 앳된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교복 차림의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지우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찾아냈을까? 그리고 왜 다시 나타난 것일까? 어떻게... 제가 그날 아저씨 유니폼이랑 오토바이 기억해뒀거든요. 그리고 이 근처 배달 업체들 수소문에서 겨우 찾았어요.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정식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건 작은 성의예요. 서연이 내민 선물 상자를 지우는 선뜻 받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와의 재회는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었다.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냥... 아니에요. 아저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빠도 정말 감사해하고 계세요. 서연은 지훈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맥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지훈과 함께 있을 때면 늘 얌전하던 맥스였다. 지훈은 긴장하며 주변을 살폈다. 맥스의 시선은 골목 입구,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된 낯선 검은색 차량을 향해 있었다. 또 그놈들인가?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맥스의 낮은 으르렁거림에 지훈의 온 신경이 곤두섰다. 그의 시선은 맥스가 향한 골목 입구의 검은색 차량에 고정되었다. 어제 자신을 찾아왔던 그들과 같은 종류의 차였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지훈은 서연의 팔을 잡아 자신의 뒤로 숨겼다. 아저씨, 왜 그래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쉿, 가만히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평범한 배달 기사의 것이 아니었다. 과거 UDT 교관 시절 수많은 작전 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야수와 같은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차량의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는 듯 하더니 이내 지훈과 서연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있는 듯 했다. 햇빛에 반사되어 짧게 빛나는 금속성의 물체, 단검이거나 혹은 3단봉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여기서 또 만나네요. 강지훈 씨, 오늘은 옆에 예쁜 아가씨도 함께고, 한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말투는 희롱에 가까웠지만 눈빛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지훈만을 노리고 있었다. 어쩌면 서연을 다시 납치하거나 혹은 지훈을 방해하는 요소로 판단하여 함께 해치려 할 수도 있었다. 무슨 속셈이지? 지훈이 차갑게 물었다. 속셈이라니 뭘 그렇게 삭막하게. 그냥 지난번에 미처 못다한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강지훈 씨를 꽤나 아끼시는 모양이라서요. 남자의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그들의 인사가 결코 평화롭지 않을 것임을 지훈은 잘 알고 있었다. 돌아가.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지훈의 경고에도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를 좁혀왔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지훈의 옷깃을 꽉 붙잡았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지훈은 서연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2명의 상대를 제압해야 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터였다. 남자들은 지훈의 빈틈을 노리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바로 그때 맥스가 번개처럼 앞으로 뛰쳐나갔다. 맹수의 포효와 같은 우렁찬 짖음과 함께 맥스는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다리를 향해 몸을 날렸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맥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의 종아리를 강하게 물었다. 이 개새끼가. 남자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다른 한 명의 남자가 당황하여 맥스에게 달려들려 하자 지훈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맥스가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였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남자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퍽가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졌다. 개가 물고 있던 남자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맥스는 그제야 남자의 다리를 놓고 지훈의 곁으로 돌아와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지훈은 쓰러진 2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번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맥스는 끝까지 뒤를 경계하며 그들의 뒤를 따랐다. 한편
경찰청장 다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딸 서연의 납치 미수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날 납치범들이 자신을 끌고 가면서 회장님께 데려가면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얼핏 들었다고 했다. 또한 그들이 사용했던 차량 번호판은 대포 차량이었지만 차종과 연식 등을 분석한 결과 특정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태주는 현재 자신이 비밀리에 수사 중인 거대 기업형 불법 도박 및 자금 세탁 사건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 중심에는 명동의 큰손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이자 기업 사냥꾼인 조상철 회장이 있었다. 조상철은 정계와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그의 검은 돈은 사회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박태주는 오랫동안 조상철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번번이 그의 교묘한 법망 빠져나가기와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해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조상철, 결국 내 딸까지 건드린 건가? 박태준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조상철이 자신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임을 알았다. 수사를 멈추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상철의 검은 제국을 무너뜨려야 했다. 박태주는 가장 신이 많은 부하인 초해 반장을 불렀다. 초해 반장, 강지훈이라는 사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주게. 그리고 그 주변을 맴도는 검은 그림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하도록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네. 청장님, 하지만 그자는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과거 UDT 시절의 불미스러운 일도 최 반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박태주는 지난밤 지훈이 보여주었던 비범한 능력을 떠올렸다. 그리고 서연이가 그를 다시 만난 모양이야.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네. 골목길에서 간신히 벗어난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은 여전히 겁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지훈이 서연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작 자신은 괜찮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폭력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연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죄송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서연 양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우는 자책했다. 그가 서연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요. 그리고 당분간은 저를 찾지 마세요. 그게 서연 양에게도 안전할 겁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지훈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훈에 대한 걱정과 함께 그를 향한 알 수 없는 끌림이 더욱 커져만 갔다. 지훈은 서연을 안전하게 집 근처까지 바래다주고 다시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맥스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지훈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그 어둠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숨어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과거 UDT 시절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한때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물체였다. 지훈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빛 바랜 인식표였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인식표에는 해군 중사 김민준이라는 이름과 군번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5년 전 그 지옥 같던 동해 바닷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부팀장이자 친동생 같았던 민준의 것이었다. 그는 민준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지만 교전 중 떨어져 나간 그의 인식표 하나만을 간신히 챙길 수 있었다. 그것은 지훈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의 낙인이자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복수를 하리라는 처절한 맹세의 증표였다. 지난밤 맥스의 경고로 또다시 괴한들의 습격을 피한 후 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들은 분명 자신과 서연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경찰청장의 딸을 납치하려 할 만큼 거대한 조직이 존재했다. 조상철 회장, 박태준 청장이 쫓고 있다는 그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저 막연한 추측일 뿐 지훈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의 허름한 자취방을 찾아왔다. 박태준 경찰청장이었다. 그는 수행원도 없이 홀로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으로 지훈의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강지훈 씨, 박 청장은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어제 또 위험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지훈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를 방 안으로 들였다. 단출하다 못해 황량하기까지 한 방 안을 둘러보는 박 청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한때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젊은 영웅의 현재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했기 때문이었다. 무슨 용건이시죠, 청장님?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박 청장은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사진 몇 장과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자를 아십니까? 사진 속에는 중년의 남자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탐욕스러워 보이는 입술, 어딘지 모르게 오만함이 느껴지는 인상이었다. 조상철 회장이었다. 지훈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모릅니다. 조상철,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이자 각종 불법 사업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제 딸 서연이를 납치하려 했던 배후이기도 하고요. 박 청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리고 강지훈 씨의 과거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자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박 청장은 또 다른 서류를 지훈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5년 전 UDT 작전 넵튠의 실패에 관한 기밀 해제된 보고서의 일부였다. 보고서에는 작전 실패의 원인이 적의 매복 외에도 내부 정보 유출 및 작전 장비 결함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로 당시 군수물자, 납품 비리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의 명단이 희미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그 명단 가장 위에 조상철의 이름이 있었다. 조상철은 당시 군의 불량 잠수 장비를 납품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작전 정보를 적국에 팔아넘겼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넵튠 작전의 실패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민준의 마지막 모습, 산소 부족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팀원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이 조상철이라는 한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단 말인가.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자가 내 동료들을 죽인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조상철을 주시해 왔지만 그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자신의 제국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이번 서연이 납치미수 사건도 저에 대한 경고이자 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박 청장은 말을 이어갔다. 강지훈 씨,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조상철을 잡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훈은 박 청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정의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등진 사람이었다. 다시 과거의 악몽 속으로 뛰어들고 싶지 않았다. 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청장님을 도울 힘도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박 청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조상철은 극도로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일반적인 수사 방식으로는 그를 잡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당신처럼 말입니다. 박 청장은 지훈의 과거 경력과 능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훈이 망설이는 사이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지훈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기계로 변조된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지훈 씨,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아끼는 것들이 하나씩 부서져 나갈 테니까 한서연 학생부터 시작해 볼까? 제타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들은 서연을 다시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맥스일 수도 혹은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민준의 인식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박 청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선 조상철의 내부로 잠입해야 합니다.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저와 청장님, 단 둘만이 아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방식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박 청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훈의 방식이 어떤 것일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는 지훈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필요한 지원은 제가 뒤에서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남자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한 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경찰청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법의 그림자 속에서 복수를 완성하려는 전직 특수부대원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거대한 악의 축인 조상철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지훈은 박 청장이 건네준 조상철 관련 비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의 사업체, 자금 흐름, 그리고 주변 인물들까지 마치 과거 작전을 준비하듯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정보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5년 동안 묻어두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민준을 위한 진홍옥이자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박태준 청장과의 비밀 동맹 이후 강지훈은 밤낮 없이 조상철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박 청장이 제공한 자료는 방대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부족했다. 조상철은 마치 유령처럼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여러 개의 참여회사와 대리인들을 통해 검은 돈을 세탁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의 UDT 시절 경험을 살려 조상철의 자금 흐름과 인맥 네트워크를 분석하며 약한 고리를 찾기 위해 몰두했다. 맥스는 그런 지훈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때로는 지훈이 밤새 자료를 검토하다 책상에 엎드려 잠들면 그의 발치에 기대어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지훈은 조상철의 불법 자금 중 일부가 정기적으로 특정 폐공장을 통해 현금화되어 어딘가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 거래일이 바로 내일 밤이라는 첩보도 입수했다. 이곳을 덮치면 조상철의 수족 한두 명과 함께 현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터였다. 지훈은 즉시 박 청장에게 연락했고 박 청장은 초의 반장을 포함한 소수의 전계 인력을 비밀리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조상철의 검은 제국에 균열을 낼 첫 번째 망치질이 될 터였다. 작전 당일 밤 폐공장 주변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훈과 최 반장 그리고 3명의 형사들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목표물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맥스는 지훈의 발치에 바짝 엎드린 채 미동도 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의 예민한 청각과 후각은 인간의 감각을 훨씬 뛰어넘었다. 강 선생, 정말 이 정보가 확실한 겁니까? 최 반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여전히 민간인인 지훈의 정보력에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그의 시선은 폐공장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펜 2대가 폐공장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지훈이 신호를 보내자 최 반장과 형사들은 약속된 위치로 은밀하게 이동했다. 지훈은 맥스와 함께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폐공장 내부는 먼지와 녹슨 철골 구조물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한 정우 불빛 아래 건장한 남자 5-6명이 동가방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옮기고 있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총기로 보이는 물체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조상철의 핵심 조직원들임이 분명했다. 지금이다. 최 반장의 외침과 함께 형사들이 일제히 들이닥쳤다. 꼼짝 마, 경찰이다. 조직원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쇠 파이프와 강목이 허공을 갈랐다. 지훈은 맨몸으로 그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순식간에 2명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UDT 시절의 그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맥스 역시 훈련받은 군견처럼 용맹하게 조직원 한 명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폐공장 뒤편에서 또 다른 조직원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의 수는 훨씬 많았고 손에는 기관 단총까지 들려 있었다. 함정이었다.
조상철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역으로 덫을 놓은 것이었다. 젠장 소각군초의 반장이 소리쳤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형사 한 명이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지우는 급히 엄폐물 뒤로 어타이 몸을 숨기며 상황을 파악했다. 이대로라면 전멸이었다. 그는 박 청장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통신 장비는 이미 먹통이 된 상태였다. 조상철 측에서 통신 방해 장치까지 준비한 모양이었다. 강 선생 이쪽으로 최 반장이 지훈을 불렀다. 그는 부상당한 형사를 부축하며 간신히 퇴로를 찾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은 공장 한쪽 구석에 숨어있는 한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덜덜 떨고 있었다. 어떻게 서연이가 여기에?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조상철은 서연을 미끼로 그들을 이곳으로 유인한 것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서연이 몰래 아버지를 돕겠다며 따라왔다가 휘말린 것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최악의 상황이었다. 서연아 지훈이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가려 할 때였다. 조상철의 조직원 중 하나가 서연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총구를 겨눴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반가쇠를 당기려 했다. 안 돼. 지훈이 몸을 달리려는 순간 그의 옆에 있던 맥스가 먼저 뛰쳐나갔다. 맥스는 맹수처럼 포효하며 서연을 향해 달려드는 조직원에게 몸을 던졌다. 조직원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맥스는 넘어진 조직원의 목덜미를 물고 거세게 흔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른 조직원이 맥스의 옆구리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탕탕 두 발의 총성이 연달아 울렸다. 맥스는 낑 하는 비명과 함께 옆으로 쓰러졌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왔다. 맥스! 지훈의 절규가 폐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맥스에게 달려가 쓰러진 그의 몸을 부축했다. 맥스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듯했다. 지훈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5년 전 민준을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억눌러 왔던 분노와 슬픔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야수의 눈빛이었다. 이 개자식들아. 지훈은 맥스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근처에 떨어져 있던 굵은 소의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의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UDT 교관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악귀 그 자체였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에게 달려들었다. 조직원은 공포에 질려 총을 쏘려 했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그의 반응 속도를 훨씬 뛰어넘었다. 쇠 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의 머리를 강타했다. 비명소리와 함께 조직원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분노에 찬 사자처럼 조직원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그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렸다. 총알이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가고 팔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맥스의 피 흘리는 모습과 민준의 마지막 모습만이 가득했다. 그때 지훈은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과는 달리 침착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지훈에게 낯이 익었다. 희미한 기억 속
5년 전 넵튠 작전 직전 그들에게 불량 장비를 넘겼던 군납법자 중 한 명이었다. 그가 어떻게 조상철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일까? 오랜만이군. 강지훈 대위. 아니, 이젠 그냥 배달부인과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다. 내 놈 때문에 우리 계획이 여러 번 틀어졌지. 하지만 오늘이 내 놈 제삿날이다. 남자가 반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최 반장이 나타나 그의 팔을 쏘았다. 강 선생 정신 차려. 최 반장의 외침에 지우는 잠시 이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살기가 가득했다. 그때 폐공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 청장이 보낸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었다. 조상철의 조직원들은 당황하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맥스의 가쁜 숨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다시 맥스에게 달려가 그의 상처를 지혈하려 애썼다. 맥스, 제발 죽지 마. 나 때문에.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맥스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훈의 손을 핥았다. 마치 괜찮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그의 눈이 감겼다. 폐공장의 총격전은 박태준 청장이 이끌고 온 지원 병력의 도착으로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조상철의 조직원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검거되거나 사살되었고 부상당한 형사들과 맥스는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지훈은 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맥스의 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맥스가 실려가는 구급차를 만견자실하게 바라보다. 최 반장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강 선생, 괜찮소. 병원부터 가야겠소. 맥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 반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장담하기 어렵소. 과다출혈이 너무 심해서. 하지만 최고의 의료진에게 맡겼으니 기적을 바랄 수밖에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맥스가 자신 때문에, 그리고 서연을 구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었다. 만약 맥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터였다.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맥스에 대한 걱정과 조상철, 그리고 5년 전 그 군납법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군납법자의 이름은 박만수였다. 그는 폐공장에서 검거된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가 깨어나야 5년 전 넵튠 작전의 진실과 조상철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박태준 청장이 지훈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맥스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더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지훈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맥스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다시 일어서림을 얻은 듯했다. 그리고 박만수가 깨어났네. 박 청장의 말에 지훈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그가 모든 것을 자백했어. 5년 전 조상철의 지시로 UDT의 불량 잠수 장비를 납품했고 작전 정보까지 적국에 팔아넘겼다고 하더군.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챙겼고 그 후로도 조상철의 밑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다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민준의 죽음, 동료들의 희생, 그리고 자신의 망가진 삶,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조상철이라는 악마가 있었던 것이다. 조상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훈이 물었다. 그놈은 이미 해외로 도피하려던 참이었네.
하지만 우리가 한 발 빨랐지. 지금 공항에서 검거 작전이 진행 중일 거야. 박 청장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네. 폐공장 현장에서 맥스가 물고 늘어졌던 그 조직원. 그놈이 박만수였는데 맥스가 박만수의 옷에서 이걸 뜯어냈더군. 박 청장이 내민 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다. 맥스가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이 안에는 조상철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로비 장부, 그리고 넵튠 작전 관련 기밀 자료까지 들어있었네. 아마 박만수가 조상철을 협박하기 위해 몰래 빼돌렸던 모양이야. 지우는 맥스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그 증거를 손에 쥐었다. 맥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강 선생, 이제 모든 것은 끝났네. 조상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박 청장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조상철을 직접 만나야 했다.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민준을 위해서, 그리고 맥스를 위해서 제가 조상철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 청장은 지훈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하지만 약속해주게. 절대 선을 넘지는 않겠다고. 조상철은 공항 VIP 라운지에서 검거되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생각했지만 박태준과 강지훈 그리고 맥스의 집요한 추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체포에 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취조실. 지훈은 조상철과 마주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박 청장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놈이 강지훈이냐? 조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작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실소가 나오는군. 김민준 중사를 안아 지훈이 차갑게 물었다. 조상철의 미간이 잠시 찌푸려졌다. 김민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5년 전 UDT 넵튠 작전에서 사망한 내 부팀장이자 동생 같은 녀석이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내 놈이 팔아넘긴 불량 장비와 기밀 정보 때문에 꽃다운 젊은 목숨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됐지. 조상철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의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양육강식,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나. 그깟 군발이 몇 명 죽은 게 뭐 대수라고. 지훈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 조상철의 멱살을 움켜쥐려 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 박 청장의 단호한 눈빛과 마주치자 간신히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조상철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너 같은 인간에게는 법도 사치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내 놈은 앞으로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네가 죽인 내 동료들의 얼굴을 매일 밤 꿈에서 보면서 말이지. 조상철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이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돈과 권력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과 끝없는 죄책감뿐이었다. 지훈은 조상철에게서 등을 돌려 취조실을 나왔다. 복수심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감도 밀려왔다. 조상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고 해서 죽은 민준이 돌아오는 것도 맥스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민준과 맥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도록. 박 청장이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수고했네. 강지훈 씨. 아니, 강지훈 대위.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박 청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때 최 반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박 청장에게 보고했다. 청장님, 맥스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반장을 바라보았다. 맥스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지훈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맥스가 입원한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의사는 기적이라는 말 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총알이 중요 장기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고 맥스의 강인한 생명력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끌어올렸다는 것이었다. 수술 자국이 선명한 배를 붕대로 감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맥스의 모습은 안쓰러웠지만 지훈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간호했다. 과거 민준을 잃었던 죄책감과 상실감이 맥스를 통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맥스는 지훈에게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희망으로 이어주는 살아있는 연결고리였다. 조상철과 그의 일당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행각들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다. 박태준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부패 세력까지 척결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그는 지훈에게 여러 차례 경찰 특채를 제안했지만 지훈은 정중히 사양했다. 그는 더 이상 피와 폭력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 그것이 그가 바라는 전부였다. 시간이 흘러 맥스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절뚝거리던 뒷다리도 재활 치료를 통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지훈은 맥스와 함께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평범한 일상을 누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어둡고 고독한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져 갔다. 한서연은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더욱 강인하고 성숙해졌다. 그녀는 지훈과 맥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고 때로는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그들의 자취방을 찾아오기도 했다. 그녀에게 지훈은 생명의 은인이자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준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미술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그녀의 그림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은 감성과 생명력이 담기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훈은 맥스를 데리고 민준이 잠들어 있는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민준의 묘비 앞에 국화꽃한 다발을 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민준아, 이제야 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치들, 나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리고 고맙다. 마지막까지 나 같은 놈을 믿어줘서. 지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맥스는 그런 지훈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다. 마치 민준의 영혼이
맥스를 통해 지훈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 후로도 지훈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배달 일을 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거나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맥스라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고 서연이라는 밝은 희망이 있었으며 박태준 청장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을 향한 기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다. 그는 종종 UDT 시절의 동료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들의 권유로 청소년들을 위한 생존기술 및 해양안전교육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그에게 큰 보람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는 기술이 아닌 누군가를 살리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몇 년 후 해질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어느 바닷가. 지훈은 이제 제법 어른티가 나는 서연, 그리고 여전히 건강하게 그의 곁을 지키는 맥스와 함께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었다. 서연은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 박태준 청장은 정년 퇴임 후에도 여전히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저씨, 저기 좀 봐요. 오늘따라 노을이 정말 예쁘네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삶은 여전히 크고 작은 시련들로 가득하겠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함께 걸어갈 소중한 존재들이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맥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삶을 옭아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상쾌한 바닷바람이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마음속 마지막 남은 어둠까지 씻어내는 듯했다. 그는 맥스와 함께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모든 소중한 기억들과 함께 저 멀리 떠오르는 밝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그를 짓눌렀던 고독과 절망 대신 잔잔하지만 깊은 행복감이 어려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고요한 새벽처럼 그의 삶에도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다.